업무단지에 국내외 유수의 대학들이 캠퍼스를 짓고 있지만 정작 학생이 생활할 주거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애프터 서비스를 담당하는 삼성전자 서비스가 90여 개 협력업체 직원과 대표 등 8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의 사퇴에 이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낙마했습니다. 금감원의 권위와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창규 KT 회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황 회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준 데 관여한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요즘 송도국제 업무단지에 가보면 외국 유명 대학은 물론 국내 유수의 대학들이 잇따라 캠퍼스를 짓고 있습니다. 이곳엔 캠퍼스 부지가 많이 남아있어 앞으로도 들어오는 대학은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요. 정작 이들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생활할 주거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송도 조지 메이슨 대학교 1학년생인 신혜연 씨는 하마터면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할 뻔했습니다. 신 씨는 다행히 개강 이틀 전 기숙사에 자리가 났지만 많은 친구들은 결국 학교 밖에 있는 오피스텔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송도에는 청년들을 위한 따로 거주지가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서 기숙사를 혹시 못 들어가게 되면 그 오피스텔에 살아야 돼요. 대학생이 송도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워낙 큽니다. 평균 월세 70만 원에 기본 관리비만 10만 원이 넘습니다. 주거비로만 100만 원 가까이 들어 대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송도에는 아파트 아니면 오피스텔만 있어 기숙사를 얻지 못한 대학생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값비싼 오피스텔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송도에 들어와 있는 대학 캠퍼스는 9개. 재학 중인 학생 수는 2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9개 대학의 기숙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1,500여 명으로 재학 중인 전체 학생의 절반도 채 수용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외국 대학 5개가 모여있는 글로벌 캠퍼스와 연세대를 제외하고는 기숙사가 넉넉하지 않은 형편입니다. 카톨릭대와 재능대는 기숙사가 아예 없습니다. 그나마 글로벌 캠퍼스는 남는 기숙사에 타학교 학생들을 받고 있지만 글로벌 캠퍼스에 입학생이 늘고 있어 곧 타학교 학생들을 수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확장이 끝나고 한국외대와 인하대 송도 캠퍼스까지 개교하면 문제는 한층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송도 캠퍼스 부지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학생들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을 도입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서울시와는 대조적입니다. 오히려 대학 기숙사 시설로 충분하지 않냐며 되묻는 형편입니다. 학교 내 기숙사로도 지금 가능한 부분이 좀 많은 거로 좀 알고 있거든요. 청년 주거복지에 무관심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안일한 태도에 송도를 찾은 청년들의 꿈이 꺾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삼성전자의 애프터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 모두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최근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조 구성을 방해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한 뒤 나온 조치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상용 기자가 이어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가 90여 개 협력업체 직원과 대표 등 전원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규모는 전체 8천여 명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노조 이해 당사자들과 빠른 시일 내에 직접 고용에 따른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협력사와의 서비스 위탁계약 해지가 불가피해 협력사 대표들과 대화를 통해 보상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전자 서비스는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노사 양 당사자는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력사 직원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노조를 구성하고 있어 삼성전자 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 이후에도 노조를 결성하게 될 경우 삼성전자 서비스는 삼성그룹에서 최대 규모의 노조원을 둔 계열사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그룹 내에서 노조가 결성된 회사는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물산 자회사인 웰스토리, S1, 삼성 엔지니어링 등이 있지만 노조원 규모가 최대 수십 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이 같은 파격적인 결정은 이들 협력업체들이 지난 2013년부터 삼성전자 서비스에게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해온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한때 법원에 삼성전자 서비스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이라는 취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초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이 같은 법원의 유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에서 협력사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준 첫 번째 사례로 남게 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모든 산업에 걸쳐 확산해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실마리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삼성전자 측은 자회사가 협력사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의 질 개선과 고객 만족의 높이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검찰의 삼성의 노조와의 문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데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결과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외유성 출장 등 논란 끝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낙마했습니다. 최형식 전 금감원장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사퇴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연임 불명예의 퇴진보다 심각한 문제는 두 원장의 임기 동안 자신의 거취 등과 얽힌 문제로 감독 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금감원의 권위와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으로 활동하며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사는 유화적이었습니다. 정말 저를 저승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있으시면 그 오해는 이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업계를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달 비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예대금 이차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을 시현하고 있다.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다. 국민들이 살려놨더니 국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 영업을 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마지막까지 금융개혁을 내세웠지만 업계 눈에는 외유성 출장 등으로 거취 논란이 일자 불편해진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앞서 하나금융의 지배구조 등을 집요하게 압박했던 최형식 전 금감원장의 행보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의 과거 개인 감정 탓으로 풀이됐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등 피감기관이 감독당국을 얕잡아 보기라도 한 듯 감독당국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조사 결과를 대놓고 부정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정보를 흘렸다는 설이 도는 점도 권위가 생명인 감독당국에는 치명적입니다. 업무도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어설프고 개인적인 사람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아주 본보기로 좀 크게 당한 거죠, 사실. 최형식, 김기식 전 원장의 공통점은 유독 감독당국의 권위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연이어 최단 기록을 세운 두 원장의 짧은 임기 동안 금감원의 권위는 물론 감독당국과 피감기관 간 상호 신뢰와 예의도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황창규 KT 회장이 오늘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준 데 관여한 혐의인데 경찰은 황 회장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불법 정치 자금을 후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선 황창규 KT 회장. 소환 시각보다 30분가량 일찍 출석한 황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황 회장은 KT가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황 회장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90여 명에게 4억 3천여만 원을 불법 후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회장이 전현직 임원들에게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화해 불법 자금을 내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여러 임원 명의로 쪼개서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와 관련해 황 회장이 불법 정치 후원금을 보내는데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와 정치 자금을 불법 후원한 이유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정부가 쇼핑센터나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관리비 징수, 집행내역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일부에서 영세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걷거나 불투명하게 관리비를 사용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한 겁니다. 하지만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일반 상가는 여전히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분양된 대규모 점포의 관리비 공개와 회계감사가 의무화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대규모 점포는 매장 면적 합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로 쇼핑센터와 복합 쇼핑몰 등을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규모 점포 수는 1,949개로 이 중 분양된 대규모 점포는 313개입니다. 보통 소상공인들이 입점해 있는데 그동안 관리비 사용 문제로 관리자와 갈등을 빚는 일이 일부에서 일어난 겁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양자들이 관리자를 선임하면 그 관리자가 입점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과다한 관리비 징수와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으로 상인들과 분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양되지 않는 대규모 점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있는데 이들은 계약금을 내고 입점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관리자는 입점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회계년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규모 점포는 관리비가 의무화됐지만 이보다 규모가 작은 일반 상가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관리 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데 반해 일반 상가는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비 공개와 회계감사 의무화를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계류 중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국 상가 수는 200만 개에 달합니다. 일반 상가도 관리비 공개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TV 시장을 겨냥해 2018년형 QLED TV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초대형 TV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신제품에 대해 75인치 이상 제품 판매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서울 서초사옥에서 2018년형 QLED TV를 공개하고 예약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2018년형 QLED TV는 55인치형에서 82인치형까지 판매되며 하반기에 85인치형까지 출시해 국내 시장에서 전체 17개 모델을 판매한다는 전략입니다. 올해 선보인 QLED TV의 경우 TV를 보지 않을 때에도 뉴스와 날씨 등의 생활 정보와 그림, 사진, 음악 등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매직 스크린을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업계 최초로 대용량 데이터와 TV 전원을 동시에 전송 가능한 매직 케이블을 적용해 TV 설치의 위치 제약을 제거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인공지능 4K Q엔진을 장착해 저해상도의 영상을 4K급으로 자동으로 표현해줍니다. TV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지금 2018년 QLED TV는 새로운 인텔리전트 디스플레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QLED TV에서 75인치형 이상 제품을 중심으로 출시해 초대형 TV 라인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75인치형 이상 초대형 시장이 매년 30에서 4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전 세계에서 180만 대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실제 시장조사기관인 IHS 마켓에 따르면 75인치 이상 전 세계 TV 시장 수요는 올해 180만 대에 근접한 뒤 2022년에는 5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이 시장에서 46%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초대형 TV 시장에 맞춰 75인치형 이상의 TV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생명보험업계의 자본력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비해선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새 국제회계 기준이 시행되면 자본 확충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말 생보사들의 평균 지급 여력 비율 RBC 비율은 260.9%로 전년 말 대비 47.9%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2년 전 2016년과 비교하면 188.1%포인트 급락해 200%포인트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자본 여력을 나타내는 대표적 수치로 하락할수록 자본 여력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보사별로는 KDB생명의 RBC 비율이 108.5%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어 DB생명과 신한생명, 현대라이프생명, 하나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KB생명 등 순으로 낮았습니다. 이들 생보사의 RBC 비율은 모두 200%를 밑돕니다. 반면 손보사들의 RBC 비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손보사들의 지난해 말 RBC 비율은 238.2%로 전년 말 대비 15.3%포인트 올랐고 2년 전보다 19.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RBC 비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금리 인상으로 생보사가 보유한 채권평가 이익이 줄어든 탓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2021년 IFRS 17이 도입되면 RBC 비율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IFRS 17이 적용되면 생보사들이 과거 경쟁적으로 판매한 저축성 보험의 환급금이 부채로 잡혀 재무 부담이 커집니다. 실제로 평가해보면 역시 지금 현재 부채 가치보다 훨씬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로서는 준비를 해야겠죠.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RBC 비율 100% 미만 시 경영 개선 권고를, 50% 미만 시 경영 개선 요구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은 재벌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 성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주체를 중소기업에 놓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제도를 펼치고 있는데요. 막상 혜택의 당사자인 중소기업은 알면 돈이 되는 지원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희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중소기업의 친화적인 지원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장의 핵심 주체가 바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인데요. 기존 경제정책이 대기업의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고 낙수 효과를 추구한 경제정책이었다면 문 정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꾀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 정부 들어서 청에서 유일한 신생부처로 승격한 중개부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사회적 문제인 청년 실업 문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법을 찾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을 강조하며 다양한 지원 제도를 선보이고 있는데 정작 혜택의 당사자인 중소기업들은 어떤 제도가 있는지 어떤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실제 산업 현장 일선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었냐며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이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여름 휴가 앞두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를 위한 휴가 지원 사업이 있다고요? 네, 정부가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휴가비 지원에 나섭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고 정부와 사업주가 각각 10만 원씩을 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대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휴가 여력이 적을 수밖에 없죠. 금액적인 지원도 그렇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쉼표가 있는 삶을 지원해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이 국내 여행을 늘리면서 내수 활성화도 돕겠다,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둬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신청은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사이트에서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 마감이 이번 주 금요일인 만큼 관심 있는 기업들은 신청을 서둘러야겠습니다. 네, 또 대표적인 지원 제도로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있다고요. 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도 대표적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목돈 마련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존 2016년부터 시행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2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 동안 3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900만 원을 보태 1,600만 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또한 앞으로 시행될 3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600만 원, 정부가 1,800만 원을 보태줘 3년 후에는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3년형의 경우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태인데 아직 추경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만큼 시행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청년 내일 채용 공제의 경우 기업에 부담이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기존 재직자를 위한 내일 채용 공제의 경우 기업에 부담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꺼려하는 분위기인데요. 반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의 경우 기업이 오히려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2년형의 경우 700만 원, 신설되는 3년형의 경우 1,0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은 가입해도 부담이 없고 오히려 정부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 주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중소기업에 다니게 되면 각 지자체별로 혜택이나 지원도 다양하게 제공한다고요? 네, 각 지자체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요, 행복결혼 공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목돈이 들기 마련이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에서 직접 나서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결혼 자금 마련을 돕는 겁니다. 지자체가 30만 원, 기업이 20만 원, 근로자가 30만 원씩 매달 80만 원의 적금을 만드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5년간 운영이 되는데 5년 후에는 총 5천만 원의 목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청년 복지카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연봉 3천만 원 미만의 15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복지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복지카드는 건강검진, 헬스장, 여행, 공연 관람 등 문화 여가 활동은 물론이고요. 학원 수강이나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을 위한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제도에 대해서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4기 출범식을 갖고 올해의 중점 사업으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권기용 동반선장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0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소개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청년 실업 악화, 출산율 저하, 중산층 약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은 양극화 현장이며 양극화 해결의 핵심 관건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를 격차 해소 동반위로 규정할 것이라며 2018년 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매력적인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반위 차원의 지속적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반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 조달사업 참여 배려, 정부 포상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최소 10개에서 15개 주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 기업의 협력사 간의 격차 해소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반이는 우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동반이 참여 기업을 중심으로 설득과 협의를 통해 협력사 간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격차 해소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이가 각자의 역할 수행을 통해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대기업 임금 인상분 일부를 협력사 직원의 연봉 인상분으로 지급하거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전용 기금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협력 중소기업은 임금 인상 등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청년 신규 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 기록을 5년간 보관하는 내용의 자율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오늘부터 14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심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 거래 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금융기관 협조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가상화폐 매매 등에서 자금 세탁이나 부정사용 같은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인 FDS를 갖춰야 하고 거래소는 FDS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즉시 조치하고 조치 내역을 공지해야 합니다. 암호화폐를 새로 상장하는 거래소는 상장절차위원회 등 내부 평가 시스템을 두도록 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기 자본 20억 이상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한 달 만에 다시 오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56,100원의 유류 할증료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검찰이 오늘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올해 1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한 단일 사안에 국한됐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최근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 임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섭니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의 등기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법상 미국인인 조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 임원을 지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법 논란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0분마다 한 명씩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광주시 의회에서 열린 자살 예방 워크숍에서 보건복지부는 자살 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살로 숨진 사람은 13,092명,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에 달했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